안녕하세요. 더라인 성형외과 정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라인 광대 축소 수술의 특장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광대 축소 수술을 할 때 가능하면은 절개하고 박리하는 부위를 적게 해요. 입안으로 절개를 대부분 하고 절개 부위는 보통 한 2.5cm에서 한 3cm 정도만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리하는 것도 뼈를 잘라야 되잖아요. 뼈를 자르기 위해서 톱을 집어넣는데 그 톱이 들어가는 정도, 최소 정도의 공간만 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수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수술 후에 붓기도 적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과도한 박리로 인해서 볼처짐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볼처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쉽게 수술이 될 경우에는 광대 수술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면 끝나고요. 조금 좀 복잡한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앞광대하고 옆광대하고 기본적인 수술법은 똑같고요. 뼈를 분리를 시켜서 배치를 하는 것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광대만 유독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이 있죠. 옆광대가 유독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 앞광대는 좀 밋밋하고 꺼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광대를 옆광대하고 뒤쪽 부분을 최대한 집어넣고 앞쪽 부분은 뼈를 살짝 앞으로 빼줘요. 그러면은 요 윤곽선이 예쁘게 볼록하면서도 옆광대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앞광대 45도죠. 45도 광대하고 옆광대가 같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안으로, 내측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많이 밀어넣고 고정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광대 수술을 했을 때 CT를 보면은 뼈가 분명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층이 져 있을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도 수술 받은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요 옆광대의 뒤쪽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뼈를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위에서 보면 얼굴이 삼각형 모양이 되죠. 분명히 여기는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그대로 넓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넓은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뼈를 줄일 때는 이렇게 줄여야 돼요.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광대뼈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광대뼈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지금 뒤쪽 부분이 약간 더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쪽 부분만 집어넣게 되면은 더 벌어지는 형태가 돼서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이 뒤쪽 부분, 이 부분도 같이 안쪽으로 같이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선이 예뻐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광대 축소 수술의 팁이죠. 다른 병원은 이렇게 수술 안 하고 딱 그 회관 부위만 하나요? 다른 병원들도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술 안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만족도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광대 재수술의 부작용은 첫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이제 좀 관건이 있어요. 그래서 첫 수술을 할 때 뼈를 깔끔하게 잘라서 수술을 했다면 재수술을 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첫 수술을 할 때 특히 옆광대를 광대궁이라고 부르는데, 이 광대궁이 가끔 보면 여러 조각 나서 골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 이 광대궁을 수술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파쿠렌나로 있는데 2mm 정도만 조금 절개해서 골절을 시켜서 안으로 집어넣는데, 지금 CT를 찍어서 그 광대궁이 여러 부위로 분절로 골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개를 조금 길게 째야 돼요. 그래서 광대뼈를 노출을 시켜서 우리가 그 부위도 고정을 다시 해줘야 되고, 진짜 많이 분절돼서 이건 정말 지지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관상절개도 합니다. 이렇게 관상절개를 해서 피부를 이렇게 제끼면은 이 광대뼈가 드러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광대뼈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잘못 골절된 부분을 다 맞춰서 고정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대 수술은 첫 수술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재수술 방법이 많이 좀 달라집니다. 미니, 퀵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광대라는 구조물의 특징을 조금 무시하고 하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대는 광대궁이 있고, 이 광대궁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이제 얼굴에 충격을 가했을 때
이 광대궁이 충격을 흡수를 해서 뇌나 다른 중요한 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구조물인데, 특히 퀵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 좀 절개하고 여기 조금 골절시키고, 그리고 뼈를 이제 뼈가 많이 휘어 있는 경우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골절을 시켜서 우리가 나뭇가지 꺾는 것처럼 탁탁탁 꺾어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냥 광대궁이 너무 약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시야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감으로 수술하는 거거든요. 감으로 여기 부러뜨려서 이렇게 감으로 밀어넣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뼈를 밀어넣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퀵광대나 같은 그런 간단한 방법들이 유행을 했었지만, 최근에 다시 아주 그 클래식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수술하고 고생한 것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클래식한 방법으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라도 이 방법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저희 병원의 그 광대 수술의 장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병원들도 절개를 작게 하려고 그러고 박리를 작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붓기나 출혈 같은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퀵광대나 미니광대나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더 크게 붓거나 출혈이 훨씬 더 많거나 뭐 회복기간이 훨씬 더 길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퀵광대 하신 분하고 저희 병원에서 클래식한 방법으로 수술하신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붓기나 이런 것이 빠지는 속도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뼈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순수하게 뼈가 골절이 됐을 때는 사실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을 때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굉장히 아프죠. 그거는 뼈가 부러져서가 아니라 뼈를 싸고 있는 뭐 골막이라든지, 골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증이 예민한 조직이거든요. 골막이 같이 찢어진다든지 주변에 근육이 찢어진다든지 혈관이 찢어진다든지 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골막이나 근육이나 다른 기타 혈관들을 다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면은 순수하게 뼈만 잘 골절을 시키면은 아플 이유가 전혀 없죠. 광대 수술을 하고 우리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뼈를 절골한 부위가 아니라 되게 절개한 부위. 입 안에 이제 잇몸, 우리 잇몸이 조금만 헐어도 되게 아프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것처럼 입 안을 절개를 하고 봉합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조금 아픈 거지 실제로 통증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 각도에 되게 약하거든요. 각도는 잘 모르겠고요. 예쁜 광대의 특징이요. 정면 모습으로 봤을 때 이마에서부터 턱 라인까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는 모습이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죠. 다르긴 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 백인들의 그 얼굴 윤곽선을 많이 동경을 하는데,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떨어지는 윤곽선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거의 수직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정면 모습이나 특히 이제 45도 모습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대에다 지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보형물을 넣어서 요 선을 좀 둥글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동양인들은 이제 반대죠. 그거보다 조금 과하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선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죠, 선이. 그래서 그 선을 부드럽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을 판단하는 좋은 방향은요, 정면 모습도 물론 좋지만은 45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코 라인과 광대 라인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예쁘게 흘러가는 선이 보기 좋아야 수술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대 수술을 하면은 이제 얼굴에 있는 조직이 처짐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많은 병원에서 보면 광대 수술이나 윤곽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처지지 않는 광대 수술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이 처져요. 그런데 그 처지는 정도를 아주 예전에는 수술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박리도 크게 하고 절개도 크게 하다 보니까 처짐도 강하고, 그리고 고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뼈가 돌면서 처짐도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그런 현상을 줄여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처짐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직의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짐이 조금씩 더 눈에 띕니다. 그래서 10대, 20대, 10대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처짐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띌 정도의 처짐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30대 한 중후반부터는
조금씩 처짐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은 확연한 처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 처짐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20대나 한 30대 초반 정도는 실제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예민하신 분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고주파나 초음파 리프팅 같은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고요. 실 같은 걸 조금 넣어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어떤 시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30대 중후반 넘어가서 한 40대, 50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절개를 통한 안면 거상술 같은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시술을 한다 했을 때, 시술이라면은 수술을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충분히 회복되고 난 뒤에 상태를 보고 이제 처진 부위에 따라서 절개 부위나 리프팅하는 방법을 그때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대 수술하고 난 뒤에 특별한 부작용은 사실 없어요. 광대 수술은 해박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험만 있으면 사실은 광대 수술은 특별한 부작용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부작용 중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과교정을 해서 너무 층이지게 너무 층이지게 되면은 겉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층진 거는 그나마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나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데, 이제 뼈를 집어넣더라도 뼈와 뼈가 딱 닿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집어넣는데 뼈가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 부분에서 뼈가 잘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벌어지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연부 조직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패인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방 이식 같은 걸 해서 눈에 좀 들띄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완벽하게 개선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뼈를 고정할 때, 광대 수술은 사실 뼈를 자르는 것보다는 뼈를 정확하게 고정하는 게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는 이제 감각 이상이죠. 감각 이상은 다른 부위의 감각 이상보다는 눈 주변, 여기 바깥쪽에, 여기 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되는 넓이의 감각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뼈를 자르는 요 부위에 딱 요 위쪽에 그 아주 가는 신경들이 있어요. 거기 여기를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인데, 뼈를 자르는 부위하고 굉장히 좀 가까워요. 가까워서 잘못해갖고 요걸 건드리면은 여기 감각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경을 완전히 끊어먹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한 3개월 정도 되면 감각이 많이 돌아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벽한 정상은 아니더라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는데, 가끔은 그 신경의 주된 줄기를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감각이 많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이 안 돌아온다고 해서 기능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수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하면 입안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음식물 제약이 좀 있어요. 한 3일 정도는 가능하면은 죽 같은 거 드시는 게 좋고요. 3일이 지나면은 그냥 쌀밥 같은 좀 부드러운 일반식은 드셔도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조금 씹어도 되는 음식. 그전에는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계란찜 같은 거죠. 쌀밥에 계란찜 같은 거, 두부 이런 게 좋고요. 일주일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씹어도 되는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봉합한 부위에 자꾸 음식물 같은 게 끼거든요. 그래서 가글 같은 거 수시로 해서 입안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는 한 2주 정도 되면 좀 질기고 딱딱한 음식도 아마 씹을 수 있는데, 물론 너무 딱딱한 음식은 씹는 거 권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질긴 음식 가능하고, 절골을 해서 새 위치에서 다시 뼈가 붙어서 좀 단단하게 붙는 데는 보통 한 5주 정도가 걸려요. 그 이후에는 좀 강하게 씹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안전하게는 2달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기 단단하게 철심으로 고정을 하지만, 여기 우리 씹는 근육이 광대하고 사각턱 여기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광대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씹게 되면은 요 근육이 강하게 수축을 하죠. 지금 요 선이 보이는데, 요 선이 이제 절골하는 부위인데,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 뼈를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단단하게 붙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씹어버리면 이 뼈를 끌어당기는데, 여기는 강하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는 여기는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가 이렇게 돌죠.
그러면서 분명히 뼈는 잘 들어가 있는데 요 위쪽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넙대대해지고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넓어지고 그리고 처짐도 막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두 달 정도는 좀 딱딱하고 악하게 씹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아주 강한 저작만 아니면 일반적인 식사는 한 달 정도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심으로 고정을 하는데 그 고정이 티타늄이라서 우리가 평생 그냥 갖고 가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티타늄 철심도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되게 얇아요. 그래서 평생 갖고 와도 문제가 없고 가끔 이제 내 몸에 철이 들어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걸 꼭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굳이 다시 절개를 해서 그걸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원하신다면은 얼마든지 그건 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처음에 광대 수술을 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할 만큼의 붓기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CT를 찍으면 원래 이 뼈의 윤곽이 그대로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철심이 박혀 있으면 여기에 엑스레이 광선이 반사를 해서 상이 흐려져요. 그래서 그게 막 번지는 이상한 상이 나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병변이 있을 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아티팩트가 생겨서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꼭 CT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판독이 가능하니까 그냥 일반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티타늄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체에 사용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그러니까요. 수술 후에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고요. 수술 후 초기 한 3일에서 한 5일 사이 가능하면 오래 누워있지 않는 게 좋죠. 어떤 분들은 이제 안면에 수술을 하면은 의자에 앉아서 잔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전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면이라는 것은 상처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잠을 푹 자야 그 자는 동안에 회복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얼마나 푹 잘 수 있을까요?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상처 회복에도 도저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붓는 것 때문에 앉아서 잔다는 건 전 반대를 하고요. 잠은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푹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무실 때 이제 다들 조금씩 걱정을 해요. 이게 눌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눌리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옆으로 돌아서 눕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걱정이신 분들은 양옆에 우리 쿠션 같은 걸 좀 대고 주무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잠을 푹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그 붓기 어떻게 관리하느냐? 깨어있을 때 누워있지 않으면 되거든요. 좀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시고 산책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시간 나면 집에 있을 때는 찬 찜질 같은 거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인체는 놀랐습니다. 그런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회복하려고 우리 몸의 모든 엔진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만 해주셔도 아무 문제 없이 다 회복이 됩니다.